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과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육 과정의 기초입니다. 교육 과정의 정의, 교육 과정의 개념, 교육 과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교육 과정을 뜻하는 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한다는 의미하고 학생들이 일정 기간 동안 공부하는 과정, 즉 교수 요목의 의미를 가집니다. Course of Study. 교수 요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식 그 한자어예요. 두 번째, 학습할 내용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조직하고 배열하는 것이다. 학교 프로그램에 의해 지도되는 학생들의 경험이나 학교 생활 전체라는 넓은 뜻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을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교과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인간 중심 교육과정. 보통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교과 중심은 교수 요목, 즉 학년별, 교과별 교수 내용의 체계.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지도하에 학생들이 갖게 되는 모든 경험.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의도적이고 구조화된 학습의 과정.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갖게 되는 모든 경험.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갖다가 한번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기본 성격에 의한 분류입니다. 공식적 교육과정, 공식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적 교육과정이라고도 하는데 학교나 교사가 계획적으로 의뢰했던 학생 결과를 초래하는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문서화된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의도를 포함하고 있죠. 가시적이고 표출적인 인지적, 기능적 영역을 주로 다룹니다. 공적인 문서 속에 담긴 교육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침, 지역교육청의 장학자료, 학교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 교육과정이고요. 교과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 중액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 교육과정인데요. 교사의 수요에 의하여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하였어도 교사에 따라 교실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차이가 있고, 교실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실제적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가르친 교육과정, 학습된 교육과정, 평가된 교육과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보통 이제 큰 차원에 있어서도 얘기를 하지만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을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인데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학교라고 하는 곳이 기본적으로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러한 교과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그 안에서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교사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규칙이라든가 벌이라든가 그 이외에 관습처럼 내려오는 여러 가지 어떤 학교의 이제 학습 이외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배우게 돼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학교의 의미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측면이 굉장히 클 수도 있죠. 그래서 교육당국이나 학교, 교사가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 학생들의 지식,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공식적 교육과정이라고 부르고 학교에서 목표로 세우고 가르치려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교 생활을 통해 은연중에 학습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경험들을 말합니다. 학교에 드러나지 않은 기능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잠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 통용되는 상과 벌, 사회적 관행, 문화적 편견, 인종적 차별, 물리적 배치 이런 것들이 바로 잠재적 교육 과정이고요. 잠재적 교육 과정은 공식적 교육 과정의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과 평가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 교육 과정에 대한 논의는 성별, 계급, 인종, 권력과 지식, 수업, 평가 등의 관계를 밝히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고
학교에서 일하는 일들은 학교의 내부만 들여다보아서는 안 되며 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학교 교육을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근원을 보면 학교 생태, 그래서 군집성, 학교 문화 속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와 가치관이 이제 혼재되어 있다. 이게 이제 군집성의 특징이고요. 상과 칭찬. 아동들은 상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 갖다 배워가죠. 권력. 학생들은 학교 조직을 통해 권위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상태예요. 목적성. 학교 교육의 목적에 국가사회 요청, 학부모의 가치관과 기대, 교사들의 교육관, 학생들의 가치관이 제각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요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죠. 출석을 해야 되고, 그렇죠? 시간표가 있고, 수업에서의 집중 등을 강요받습니다. 군집성. 사회 경제적 배경이 다른 서로 다른 학생들이 학교에 모여서 서로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계성. 교사와 학생 간, 학생들 간, 교사들 간의 위계가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환경이에요. 사회 공통문화와 지역문화가 잠재적 교육과정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죠. 사회 정치체제, 경제구조, 가족제도, 계층구조도 바로 잠재적 교육과정의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사회 가치나 정보를 학교로 전달하는 매개의 유형, 교사, 지역인사, 언론, SNS 등이 학교 교육과정의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표면적 교육과정은 주로 이제 지적인 것과 관련이 되고 잠재적 교육과정은 정서적 영역과 관련이 됩니다. 표면적 교육과정은 주로 교과, 공식적인 거죠. 잠재적 교육과정은 주로 학교의 문화풍토와 관련이 됩니다. 표면적 교육과정은 단기적으로 배우며 일시적인 경향이 있지만 잠재적 교육과정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배우고 항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자, 표면적 교육과정은 주로 교사의 지적, 기능적 영향을 받고 잠재적 교육과정은 주로 교사의 인격에 의해 강화가 됩니다.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이 서로 조화되고 상호적인 관계에 있을 때 학생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을 씻어내서 이를 계획한다 하더라도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표면적 교육과정 안에 잠재적 교육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 교육과정이에요. 공식적 교육과정의 중요한 제도잖아요. 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반대가 아니에요. 그 반대가 아닙니다. 제도라고 하는 속에 공식적으로 가르쳐지는 것 그 저변에 비공식적 잠재적인 것이 움직이게 되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잠재적 교육과정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 그래서 이제 교육 목표의 설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표현적 교육과정, 공식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관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반영이 되죠. 그에 반해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교육 목표를 다양한 관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차원에서 영향을 주니까. 정서적, 인성적 측면에서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경험을 선적, 조직. 학습 경험은, 말하자면 이제 교육 내용이 이제 학습 내용의 선정,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경험이 학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선정하고 조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의도되지 않은 교육적 결과에 교육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교육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교육과정이에요. 영교육과정이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공적인 문서에 들어있지 않아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울 기회가 없는 내용을 뜻합니다. 교육적으로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면서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학교가 설정한 교육 내용 목적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는 기회의 학습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사가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실수로 빠뜨리거나
수업 환경이 적합하지 않거나 수업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정규과정에 의한 분류입니다. 의도된 교육과정, 국가 수준이나 지역 및 학교 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이고, 그래서 정책과 규정, 교육과정 지침서, 교과서, 실험 내용과 같은 공식적인 문서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제도 수준이나 학교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넓은 사회적 배경 속에서 논의되는 개념이 의도된 교육과정이에요. 사회가 학교 교육에 대해 요구하는 목적, 기대, 가치, 인적 물적 자원, 학교의 역할, 시설, 교사 준비 등이 사회적 배경에 속합니다. 자, 수업 속에 반영된 교육과정으로서 전개된 교육과정이에요. 앞서 이제 실제적 교육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교사가 의도된 교육과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에요. 학교나 교실 수준에서 논의되는 개념이고, 교사의 실제 수업, 학급 경영, 자원의 활용 등에 이제 해당됩니다.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적 지위,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감,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 등의 지역사회 배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성과에서 실현된 교육과정이에요.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을 통해 학습된 내용을 뜻하는데 개별 학생 수준에서 논의되는 개념으로 수행하는 숙제 분량,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 학생들의 교실 행동 유형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태도, 포부 수준, 성공에 대한 자각, 학부모의 기대감, 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 등도 실현된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분류, 두 번째로 전개 과정에 의한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약된 목표로서의 의도된 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 수준이나 지역 및 학교 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이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우리들이 이제 교육과정을 할 때 얘기될 수 있는 의도된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 교육과정이 되는 거죠, 이게. 의도된 교육과정은 정책과 규정, 교육과정 지침서, 교과서, 시험 내용과 같은 공식적 문서에 나타나 있다. 그렇죠? 제도 수준이나 학교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넓은 사회적 배경 속에서 논의되는 개념이다. 사회가 학교 교육에 대해 요구하는 목적, 기대, 가치, 인적, 물적 자원, 학교의 역할, 시설, 교사 준비 등이 사회적 배경에 속한다. 두 번째는 이제 수업 속에 반영된 교육과정으로서 전개된 교육과정. 자, 앞서 보았던 실제적 교육과정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의도된 교육과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학생에게 가르친 교육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실 수준에서 논의되는 개념이고, 교사의 실제 수업, 학급 경영, 자원의 활용 등이 이제 이에 해당합니다. 지역사회, 사회, 경제적 지위,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감,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 등의 지역사회의 배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학습 성과로서 실현된 교육과정.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뜻합니다. 그래서 개별 학생 수준에서 논의되는 개념이 바로 실현된 교육과정이에요. 학생들이 수행하는 숙제의 분량,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 학생들의 교실 행동 유형 등이 실현된 교육과정에 해당합니다.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태도, 포부 수준, 성공에 대한 자각, 학부모의 기대감, 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 등도 실현된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의사결정자 수준에 의한 분류 이렇게 있죠. 앞서 이제 보았던 그 의도된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좀 더 세분화시켜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고시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교육기본법을 바탕으로 결정하여 고시하고, 초, 중 등 학교에서 편성 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운영 등에 관한 기준과 기본 지침을 담고 있다.
그래서 성격을 보면 공통적이고 일반적이고 요강적 기준의 성격을 가진다. 법적 구속성을 지닌 고시문서의 기준의 성격을 가진다. 교육 목표의 달성과 교육 방법의 효율화를 위해서 교육 대상과 교육 여건에 따라서 융통성과 탄력성이 인정되며 표준적 기준의 성격을 가진다. 이제 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밑에 바로 이제 지역 수준, 학교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자율성을 갖다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대강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적 구속성을 지니는 고시 문서로서의 이제 기능도 하는데 어쨌든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큰 줄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수준의 교육 과정이에요. 국가 교육 과정이 명시된 시도 교육청의 임무에 따라서 각 교육청에서 작성한 시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을 연결하는 교양 역할을 담당하고요.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 교육청의 교육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하고 교육 관련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학교 수준 교육과정이에요. 국가 교육과정이 명시된 학교 임무에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토대로 단위 학교에서 편성한 교육과정입니다. 학교의 실태를 반영해서 학부모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에 대한 학교의 의도를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권이 학교에 주어지므로 학교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교육과정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학교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라는 어떤 공동체,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성격, 도시도 대도시가 있고요. 그렇죠. 중소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작은 동단위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이제 농촌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이제 사람들이 많은 대단히 농촌 지역하고 그렇지 않고 진짜 이제 상간벽지 학생들 한 명, 두 명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그런 이제 학교 수준에 따라 가지고 교육 과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어서 2장 교육 과정의 역사와 유형. 그래서 1절이 교육 과정의 발달입니다. 역사적 전개를 지금 이 장에서는 살펴보려고 이제 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교육 과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의 교육 철학의 어떤 발전과 연결을 지어서 이 교육 과정론을 다루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교육과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분야이고, 교육 철학을 반영한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갖다가 이제 연결 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바로 요 교과 과정의 이제 역사와, 유형이라고 하는 요 단계부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국의 그 현대 교육 철학, 그러니까 20세기 교육 철학을 갖다가 얘기할 때 이제 바로 이 진보주의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렇죠? 우리 이제 진보주의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본질주의, 항존주의, 재건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현대라고 하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펼쳐졌던 그런 어떤 흐름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 교육과정에서 보면 20세기 이전의 교육이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첫 번째로 암기와 암성을 중심으로 한 고전 중심의 교육과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통적 교육과정, 뭐,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고전 중심의 이제 교육과정 그러면 이제 이걸 전통적,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이 흐름과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란히 붙어서 가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뭐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세기 이제 후반에 이제 그 교육 철학 이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어디쯤 20세기 이제 후반에 교육 철학이 들어가냐면 이 본질주의하고 재건주의 요 사이쯤 들어갑니다. 실존주의라고 하는 게.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존주의를 이렇게 놔두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 1920년대, 30년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본질주의도 1930년대 정도 얘기를 하고, 재건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뒤로 가고, 항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의 경우에 1930년대부터 사실 항전주의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본질주의하고 항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좀 붙어갑니다. 좀 붙어가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전통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육체에 이제 근육처럼 정신의 근육도 단련될 수 있다고 보는 능력심리학. 우리가 앞서서 교육심리학에서 이 능력심리학과 관련해가지고 보았던 것이 뭐냐면 그 정의 이론 가운데서 형식 도야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식 도야설. 그러니까 형식을 학습하면, 형식을 갖다가 익히게 되면 모든 영역에 학습이 가능하다. 학습의 전이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형식 도야설인데 바로 그 형식 도야설과 능력심리학은 그대로 통합니다. 그 어떤 능력,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구조, 형식을 갖다가 익힐 수 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이제 이 전통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형식을 익히는 능력심리학에 기반한 형식 도야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통적 암기와 암성 중심으로 하는 고전 중심의 교육과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때 있어가지고 특징이 뭐냐면 바로 교과. 교과가 뭐예요? 바로 저 고전이에요, 고전.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이에요, 교과 중심. 이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특징은 바로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을 뜻합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거죠, 쭉. 그때 당시 환경도 그랬고, 그렇죠? 물론, 뭐, 시작주의의 바탕으로 해서 뒤에 나오는 신인문주의, 뭐, 헤르바르트, 그 다음에 페탈로치 그래가지고 이제 실물주의 그러니까 경험 중심의 그런 어떤 교육에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교육의 흐름 독일 중심의 그런 어떤 흐름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교사가 고전을 강독하고 암기하고 암송하는 것이 바로 이 전통적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과 중심의 저 고전 중심의 교육과정에 있어가지고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진보주의, 존 듀이를 비롯해서 이 진보주의에 있어가지고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실물학습, 경험 중심. 이 진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실용이에요. 실용의 특징이 뭐냐? 바로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 중심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아동 중심의 교육이 되는 거죠. 예. 진보주의에 있어가지고 강조했던 건 실용이고,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실용이죠. 그것은 교육 철학에 있어가지고 아동 중심에 있어서 교육,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본질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본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전통적 교과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보주의가 얘기하는 이 경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사도 힘들고 아동도 힘든 거예요. 특히나 그때 당시에 있어가지고 교육의 여건, 교육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본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진보주의에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뜻, 철학,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무시한 게 아닙니다. 비판을 하되 진보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동 중심의 그런 어떤 교육, 경험 중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무시한 게 아니라 일단 받아들여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질주의에 있어서 강조하는 측면은 뭐냐면 학문. 아이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경험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반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본질주의에 있어서 강조한 게 뭐냐면 바로 학문이에요. 제대로 배워야지. 제대로 배워야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놓고 기본적으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 놓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주의에 있어가지고 어떤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문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과학성이에요. 학문주의하고 본질주의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본질주의에서는 상대적 진리예요. 상대적 진리. 과학성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반증 가능성. 반증이 되면 다른 어떠한 증거가 나오면 기존에 믿어왔던 지지해왔던 원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거부당해요. 반증, 그 증거로 인해서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학성이에요. 본질주의에 있어가지고 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있어가지고 특징이 바로 이 과학성.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체계성입니다. 체계성. 체계적이에요. 체계적. 바로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는 거죠. 체계적이고. 그래서 본질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항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대적 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항존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자유. 미국에 있어서 1960년대 70년대 히피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학문의 자유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사상, 좌파적 사상이 됐든 아니면 우파적 사상이 됐든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어떤 학문이 꽃을 피우게 만든 게 바로 이 항존주의라고 하는 사상인 거예요.
사실은 절대적 진리를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학문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Great books, 그죠? 위대한 서적들을 읽고 그 위대한 서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문의 자유를 갖다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주의라고 하는 것이 미국 교육 철학사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미칠 수가 없죠.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얘기하는 초등이나 중등 교육에 있어서 교육 과정과 항전주의와는 연결이 안 돼요. 본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끼치죠.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쉽게 가르칠 수만 있다면 대학 교수나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론과 체계적인 지식과 사상과 철학과 다 가르칠 수 있다. 그게 이제 본질주의에 있어서 주장하는 내용, 그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서 주장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제 재건주의로 이제 넘어가죠. 재건주의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요 사이에 바로 이제 실존주의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간중심.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바로 이제 이 실존주의에 있어가지고 특징이 인간중심. 학생의 개성을 강조하고. 바로 이제 이 인간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진보주의에 있어서 아동중심이라고 하는 것과 또 연결이 되죠? 연결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여기 이제 재건주의 나오면서 결국은 사회의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개인의 발전 플러스 사회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재건주의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통합과정. 통합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아동 중심의 경험도 중요하고, 학문의 체계를 갖다가 가지고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는, 통합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합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지 뭐 어떤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교육 철학에 있어서 미국 교육 철학에 있어서 흐름과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흐름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기 이제 여러 학자들도 나오고 이론도 나오고 뒤에 가면 이제 모형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성과 함께 붙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본적으로 머리에 넣어놓고, 그러고 나서는 이 역사와 유형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능력심리학. 능력심리학 이겁니다. 육체의 근육이 운동을 통해 단련되듯이 정신의 근육도 고전을 통해 단련될 수 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고전 중심 교육과정. 그러니까 전통적 교육과정에서는 정신의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도구로 고전, 문화, 역사, 라틴어, 지리, 문법. 어디서 본 듯하죠. 7 자유교과. 7 자유교과. 그게 딱 생각이 나죠. 그래서 고전과 과목을 가르치는 방법도 아동의 이해를 돕기보다는 단순 반복에 따른 교과 내용의 단순 암기와 암송을 강조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헤르바르트 학파의 사상이 소개되면서 고전 중심의 교육의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진보주의 교육 철학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진보주의가 나타납니다. 1860년대에 에드워드 셀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스텔로치의 실물 교수법, 어브젝트 티칭을
미국 교육에 이제 접목시키고자 했죠. 그러니까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보다 그 이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랜시스 파커가 아이는 모든 교육의 중심이다. 아동 중심 교육을 강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동 중심의 퀸시 플랜을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암기식 교육을 배제하고 아동의 흥미를 고려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죠.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교육이란 경험의 끊임없는 개조이며 미숙한 경험을 지적인 기술과 습관을 갖춘 경험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에 참여시켜서 창조성을 발휘시킬 수 있는 계획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간은 행동하면서 배우고 자신의 관심에 따라 행동함으로 욕구는 억압되어서는 안 되고 욕구를 유용한 방향으로 조직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육이란 사회적 과정이자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은 새롭게 변화하는 상황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발견해야 된다. 이제 우리 이 존 듀이는 앞쪽에서 우리 살펴봤어요. 1장에서 살펴봤고, 교육 철학 쪽에서도 살펴봤고, 자, 진보주의 교육협회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암기와 방공, 낭독, 엄격한 규율로 대변되는 기존 교육으로는 창의적 인재를 키울 수 없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자기 통제력을 키우는 교육을 내세우고, 아동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고 학생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사의 일반적인 수업, 교사 중심 수업이 아니라 체험학습이나 실험학습을 더 중시했고, 교사는 교관이 아닌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 두 가지 일종의 이제 실험이 시행이 되죠. 바로 하나가 이제 위네카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가 이제 달튼 플랜이라고 하는 건데, 1919년에 이제 워시번이 일리노이 위네카에서 실시했어요. 그래서 능력별 개별화 교수체제,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학생들의 학습 내용을 완전히 습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이 개별화 교수에 대해서 이제 봤던 기억이 얼핏 있을 겁니다. CAI, 컴퓨터 어시스티드 인스트럭션. 그래서 컴퓨터를 동원한 개별화 교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개별화 교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교수 방법인데, 바로 이제 이때 이 워시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위네카 필런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나는 이제 달튼 플랜, 파커스트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매사추세츠 달튼 고등학교에서 했는데, 여기도 개별화 수업이에요. 역시 이 달튼 플랜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자유와 협동을 통한 자율적 개별적 학습 방법, 학습자 스스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탐구 과정을 통하여 설정된 학습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려는 것. 그래서 종로에 구획된 교실이 설치되고 교과별로 실험실을 설치하여 교과 담당 교사에게 개별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 당시에 이제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선도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위네카하고 달튼 플랜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육 실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이제 흐름을 통해서 이제 전개가 되게 돼요. 자, 사회적 행동주의, 소셜 비헤이비어리즘이라고 하는 모비트의 과학적 교육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과학적 교육 과정. 이거 행동주의라고 되어 있죠. 이 과학적 교육 과정이에요. 행동주의. 찰스 존 손다이크 앞쪽에서 우리 봤었잖아요.
교육심리학에서. 행동주의 대표적인 학자 가운데 하나고. 시행착오 이론. 엄밀한 과학적 측정, 효율성, 정확성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바로 이제 이게 사회적 행동주의예요, 행동주의. 그래서 고도 훈련된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상적인 어른을 분석하여 이로부터 도출되는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고 더불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들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사회적 행동주의. 여기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진보주의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경험 중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결이 이제 조금 달라진 거예요. 바로 이제 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과학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과학적. 기능들을 가르치자. 아이들한테 구체적인 어떤 경험을 기반한 학습을 시키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과학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자, 입장차의 조율과 진보주의의 분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통주의, 20년대 중반에 전통주의, 진보주의, 사회적 행동주의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롤드 러거를 중심으로 이제 위원회가 열리고 쟁점에서 토론하면서 진보주의적 색채가 합의서를 이제 도출을 하는데 여기에 반기를 드는 인물이 나타나요. 조지 카운츠라고 하는 사람이 1932년 학교는 감히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사회재건주의라고 하는 걸 주창을 해요. 사회재건이라는 목적을 위해 교화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진보주의 전반에 분열을 가져오게 되죠. 교화라고 indoctrin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indoctrinate. 여기 이제 교화라고 얘기를 하면 indoctrinate. 말하자면은 일종의 완화된 형태의 강압과 그 다음에 이제 훈육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왜? 사회 재건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일정 정도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진보주의 진영이 완전히 흔들리게 돼요. 이 조지 카운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본질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죠. 진보주의가 이제 흔들흔들하는 와중에 1930년대 말에 진보주의로 인한 지나친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적 교육을 비판을 하면서 인류의 문화유산을 교사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전 중심의 지적 전통주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회적 행동주의, 아동 중심의 진보주의, 세 가지 이념이 적절히 절충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본질주의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주의가 진보주의라고 하는 경험 중심, 아동 중심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충된 입장을 취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학문의 기반이 된 지적 기반 위에서 기본적으로 올바른 행동, 잘 체계화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를 위해서 기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지적 전통주의와 사회적 행동주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을 하면서 진보주의가 교육감을 끼친 공연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과학성, 체계성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하는데 과학적인 방법. 앞서 이제 보비트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비트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이 타일러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교육과정,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 체계, 그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서 사회를 개선시켜야 된다.
그래서 1949년에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 원리, 그래서 여기에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관한 이론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타일러가 굉장히 많은 비판의 장애에 올려지게 되지만 저는 타일러의 이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들도 나올 수 있고 거기에서 다양한 종류의 논의도 가능했고 또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어물쩍해갖고 대충 만들면서 그냥 구호로 선으로 그냥 그치고 말았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있어가지고 좋은 연구 성과들이 저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타일러가 굉장히 튼튼하게 기반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론을.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4가지 질문 합니다. 어떤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느냐? 어떤 교육 경험, 그러니까 학습 내용들이 제공이 되어야 되느냐? 이러한 학습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직해야 되느냐? 그리고 교육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까? 자, 여기 이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얘기하는 어떤 교육 목표 달성, 이게 말하자면 이제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죠. 목표. 일종의 교육 철학. 두 번째, 어떤 교육 경험들, 어떤 학습 내용들이 제공될 수 있어야 되느냐. 그 서브. 교육처의 어떤 기반하에서 다뤄져야 될 구체적인 학습 내용들, 교육의 경험들을 갖다 쭉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갖다가 조직한다라고 한다면, 잘 조직한다라고 한다면 잘 가르칠 수 있겠죠. 바로 그게 교수학습 방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교수학습 방법들이 나오고, 교육 목표가 달성되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어떻게 판단해요? 그게 바로 평가입니다. 평가. 잘 구성된 시험. 그렇죠? 공정한 시험.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해내야겠죠. 자, 이렇게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정교하게 이걸 갖다가 탁 제시를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육학의 구체적인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타일러가 이 질문으로 딱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교육 과정론,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그걸 딱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특징, 타일러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경험을 선정하여 이를 조직하고 적절한 평가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죠. 딱 이렇게 나옵니다. 타일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육과정에게 근본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교육과정 구성 방식을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술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저는 사실은 이거는 비판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술하려고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엄정하게 하려고 했었던 거죠. 엄정하게. 어떤 면에서는 미국에 있어가지고 교육 철학의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교육학의 체계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데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후학들한테 많은 여지를 갖다 주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기여를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만약 이 사람이 어떤 한 가지 교육 철학에 매몰돼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했다? 그랬다라고 하면은 교육 과정학이라고 하는 게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교육 목표의 연구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앞서서 어떤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까? 그래서 이제 목표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 목표의 형태로 학습 목표를 진술하려는 생각은 모비트가 원형을 제시했고 타일러가 이론적 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니까 목표를 하는데 단순히 거창하게 이상적으로 우리는 이제 목표가 이제 보통 이상하고 통해요. 그게 아니라 이제 행동입니다. 행동. 행동으로 목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블룸, 메이거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이 목표와 관련된 연구들이 쭉 이어져요. 그래서 블룸 교육 목표 분류학을 통해서 교육 목표의 세분화와 교육 목표 진술 작업이 이제 체결되고, 그다음에 메이거에 의해서 행동적 수업 목표의 설정이라고 하는 책이 쓰여지고 여기서 교육 목표 진술 방법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후학들이 이것들을 이어받아서 쭉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교육과정의 이제 재개념화라고 하는 게 이제 이어지게 돼요. 모비트, 그다음에 타일러,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블룸, 메이거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가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재개념화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개념이죠, 일종의. 또한 이제 운동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제시가 돼요. 행동주의적이고 기술공학적인 접근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타나죠.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너무 나가다 보면 분명히 빠뜨리는 부분, 비판의 구석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새로운 교육과정인 탐구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재개념화 운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974년에 파이나 휴브너, 맥도날드 등이 중심이 돼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파이나가 재개념주의자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이제 공론화하면서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툭 튀어나오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교육과정의 이제 개발보다는 교육과정의 이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교육과정학 재개념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타일러의 논리, 이걸 갖다 딱지를 붙이는 거죠. 타일러의 논리에 기초한 전통적 교육과정한 이론이 학교에서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다. 거기에서 이제 인식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수많은 이제 재개념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쭉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보았던 20세기 이제 후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 철학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실존주의, 현상학, 해석학.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학에 있어서의 갈등론적 시각들이 반영이 된 교육, 철학적 입장, 교육 사회학적 입장들이 바로 이제 이 재개념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뭉뚱그려진 이름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재개념화주의자들은 학교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인의 해방을 추구했다. 그렇죠? 갈등론적 입장. 우리 이제 신교육 사회학의 입장들. 그런데 이제 출발점하고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파이나 같은 사람은 개인 내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애플 같은 사람들은 외부 세계의 제휴 조건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죠. 이제 주로 이제 갈등 이론, 신교육 사회학, 그 입장이 바로 이제 이 재개념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세 번째 그 미학적 재개념화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는데요. 교육과정을 미학적 관점에서 재개념화하려 한 학자들이에요. 의미의 추구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고, 그 의미는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구성하는 것임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질적인 사회의 중요성과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학교에서 예술 교과를 중요시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해리 브루디, 뭐 에릴 밸런스, 그다음에 로드 패드검 등등이 이제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사실은 아이즈너죠. 이 얘기들을 여러 사람들이 하지만 아이즈너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미학적 재개념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조금 별도로 또 나왔잖아요. 그랬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기존의 이제 교육과정론 뭐제 개념화 이제 주의자들이 전부 다 사실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측면보다는 교육 외적인 거 가지고 교육을 갖다가 비판을 하고 가령 이제 해방 같은 그 개념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 내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의 그런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추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은 막 했지만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갖다가 이제 이끌어내기는 한계가 있다. 근데 이제 이 미학적 재개념화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인지주의적인 관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학적 재개념화는 정서적, 감정적 측면이 있어가지고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채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목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술 교과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쓰임새가 있겠다.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별도로 이렇게 나온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이데이아 이제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1981년 이제 모티머 아들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이데이아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파이데이아는 모든 인류가 소유해야만 하는 일반적인 학습이라는 뜻의 그 어린이 양육을 이제 말하는데요. 미국 공립학교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에 실패해서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는 미국인을 만든다면서 고전 교육의 부활을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제안은 항균주의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항균주의. 우리 앞서 허친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교육사 쪽에서도 교육철학 쪽에서도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허친스의 그런 운동 내지는 그런 제안을 이렇게 파이데이아 제안으로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아동이 일생을 통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가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가 해야 할 일은 학생들한테 학습의 기술을 전달하고 학문 세계의 문을 열어주고 학문 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지침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공교육이 복선제가 아닌 단선제의 국민 공통 기본 학교 교육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 공통 기본 학교 교육은 아동들로 하여금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고 동일한 목표를 가진 동일한 교육 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아동이 서로 비슷한 정도의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불우한 환경의 아동들에게는 최소한 1년, 바람직하게는 2년에서 3년의 취약장 교육이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 어떤 내용을 보면 그렇죠. 우리가 앞서서 그 얘기했던 학교제도에 있어서 복선제와 단선제. 그래서 개통성이 아닌 계단식, 개세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바로 이제 동일한 목표를 가진 동일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항전주의의 바탕이 되는 바로 이제 그러한 측면들을 갖다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파이데이아 제안인 것입니다.